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집행법 부분들을 같이 공부할 배병아입니다. 저는 시험에 9위 합격을 했고요. 까마득하죠? 근데 엊그저께 같아요. 9위면 아마 2003년도 같은데 벌써 10몇 년 지났는데 엊그제 같은 느낌만 듭니다. 소송법에 관한 기초를 강의를 하긴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쭉 해왔는데 전 과목을 한번 마음먹고 한번 해설해보겠다 해서 작년부터 그 기출문제 해설집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해설을 하다 보니까요, 민법이나 상법이나 그다음에 등기법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소송에 관한 문제들이 가끔씩 지문으로 출제되라는 얘기입니다. 뭐 집행법은 더할 나위 없게 되고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이 민사집행법 이 부분들이 소송 문제들이 객관식으로도 출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1차생들이 어떻게 풀어갔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1차를 처음 준비하는 분들에게 민사소송의 기초 부분이라도 좀 개괄적으로 한번 강의할 만한 그 타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이 민사소송의 기초 부분들을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들은 이건 핵심 정리진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2차 공부하겠으면은 민사소송 책들이 아마 그것도 한 800페이지 분량으로 넘어갈 겁니다. 두꺼운 부분들은 약 900페이지 부분들까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1차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없애버리고 1차를 공부하면서 민사소송에 관한 기초 부분들을 이 정도는 알고 들어야겠다. 그 부분들만 추려가지고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요 단원을 보시면은 단원별로 뒤에 아마 법무사 시험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동안 1차에서 관련 지문이 어떻게 출제되는지가 이제 같이 거기 기술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공부하시면서 좀 참조하시고 뒤에 이제 기출문제 부분들은 전 과목 민법이나 소송법이나 비송사건 절차법이나 등기법이나 상법이나 민사집행법, 공탁법 그 부분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 부분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먼저 앞에 이제 민사소송 절차 개관부터 쭉 보십시오. 소송 절차 개관입니다. 처음에 소장이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에 관한 소장 제출, 이게 소제기 부분들이에요. 소제기할 경우에는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원고, 의, 소제기로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여기 이제 처분권주의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처분권주의라는 것들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소송의 개시나 그다음에 심판의 대상이나 이런 심판의 범위나 그다음에 소송에 관한 종결은 이런 것들을 당사자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처분권주의예요. 소송 개시는 소장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게 처분권주의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개시하면서 그 소를 제기한 사람이 어떤 부분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대상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대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 아무 부분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범위까지 기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개시했다가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당사자가 종결시키는 것,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소를 취하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소취하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취하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런 자유롭게 소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분권주의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원고가 소 제기로 인해서 소송 절차가 시작되는 겁니다. 소 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합니다. 소장 제출, 이게 서면주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서액사건 심판법의 경우는 구술로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만은 민사소송의 경우에 대원칙은 그런 소장이라는 것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등이 있습니다.
소장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의 경우는 적극적 당사자를 원고라고 표시합니다. 이게 표현이에요. 적극적 당사자는 원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상대방을 소극적 당사자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피고라고 기재합니다. 그래서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이렇게 기재해서 소장을 제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구 취지를 적습니다. 청구 취지는 우리가 청구 취지를 적게 되면은 원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면은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청구 취지대로 판결 주문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 판결 주문이에요. 원고가 전부 승소하게 되면은 자기가 서로서 구하는 청구 취지대로 판결 주문이 나오는 겁니다. 청구 원인을 적고요. 원래 이 청구 원인에는 주로 실체법적인 요건 사실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됩니다. 청구 원인에는 주로 요건 이런 사실 부분들을 이제 기재를 시키는 것들이에요. 민법의 각종 법률행위 요건 부분들을 알고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동기착오이면은 뭐 할 수가 있죠? 동기착오이면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기착오, 내가 그 법률행위를 동기착오로 해가지고 법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인해서 취소하려고 그래요. 동기착오로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요건 부분. 먼저 동기가 어떻게 돼야 동기가 표시돼야 됩니다. 이게 동기 표시예요. 기본적으로 동기가 법률행위로 해가지고 그 법률행위 내용으로 삼을 거를 당사자가 의사표시 해석상 그 법률행위 행위로 삼을 거를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동기 표시설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요. 착오로 인한 취소하려면 두 번째 요건. 그 착오가 법률행위 후 중요 부분이어야 돼요. 그 착오가 법률행위 후 중요 부분의 착오일 것. 여기서 법률행위 중요 부분 착오, 중요 부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죠? 그냥 보면 알죠? 법률행위 중요 부분인지 여부는 그러한 정도의 착오에 있다라면은 일반인 입장에서도 그러한 법령을 하지 않았을 정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법률행위 중요 부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요건은요. 그자에게 중과실, 무중과실,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착오 취소 요건들이에요. 그런 요건 사실들을 청구원인에서 이처럼 하나씩 적어가는 겁니다. 요건 사실들을 적는 거, 이게 청구원인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 밖에 임의적 해상으로서는 입증 방법과 첨부서들은 기재합니다. 입증 방법을 증명 방법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입증 방법으로서 어떤 서류를 제출할 때는 이거를 서증이라고 표시합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서증으로 표시하는데 서증의 경우에는 그 부호를 원고 제출 서증은 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갑제, 메토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이라는 것은 원고 제출 서증을 의미하게 돼요.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로 표시합니다. 피고가 제출한 서증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소를 제기한 사람이 서증을 제출하게 되면은 그때는 을로 표시하게 돼요. 병이라는 표시하게 되는데요. 이 병, 제, 메토증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제3자가 소를 제기해가지고 그런 서증을 제출하게 되면은 병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입증 방법을 표시할 경우에요. 입증 방법의 경우는 주로 서증을 제출하게 될 겁니다. 첨부 서류 등이고요. 그런 소가 제기되면은 이제 소 제기 효과, 가장 중요한 효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체법적으로는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시효 중단 사유를 민법 규정도가 있죠. 민법에서 시효 중단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재판상 청구라는 겁니다. 재판상 청구가 소 제기이기 때문에 그 시효 중단 사유가 생깁니다. 재판상 청구 이외에도 어떤 사유가 있죠? 시효 중단 사유?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에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이 승료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소 제기가 있게 되면은 그런 제척 기간을 준수한 효과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제척 기간 사행위 취소의 경우에 사행위 취소소는 언제부터 어느 때까지 제기가 되죠?
민법 배웠을 텐데 사회행위 취소소. 사회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간들은 이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사회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거는 제척기간을 보는 겁니다. 그런 1년 이내, 5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런 제척기간을 준수한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기간 준수 효과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4번 있는 거요. 소송법상으로는 소가 제기돼가지고 소장 부분이 송달이 이루어지면은 소송 개독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소송 개독이면은 이걸 소송 개독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소송 개독이라는 의미는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우리가 심리하고 판단을 줄여가지고 심판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 관해서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들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 사건에 관해서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 이거를 소송개독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은 이런 소송 계속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중복된 소지를 제기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중복된 소 제기, 소를 제기한 사람이 같은 내용으로 같은 피고 상대를 가지고 또 소를 제기하는 거 이거를 막습니다. 이거를 중복죄소 금지라고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이 제출된 소장에 관하여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합니다. 이게 재판장은 소장 심사권이에요.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할 경우에는 그런 소장의 적식 여부를 심사하는 겁니다. 적식이라는 의미 아시겠죠? 우리 소장이라는 것은 방식에 맞는 소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소장을 방식에 맞는 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즉 거기에 소장이라는 표제를 쓰고 이게 소장이라는 것을 표제라고 합니다. 소장이라는 표제를 쓰고 그리고 왼쪽의 윗부분에다는 적합한 상사에는 원고를 쓰고 그 사람의 이름을 쓴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주소를 씁니다. 그리고 대응들은 상대방 적극적 소구청사자 피고 이름과 그 사람의 주소를 쓰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소장 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또 밑에 왼쪽에다가 사건명을 기재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인지, 대여금을 달라는 대여금 청구 사건인지, 아니면은 어떤 부산을 나한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시켜달라는 이전등기 사건인지 사건명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것들이 이제 청구 원인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청구 원인을 기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 끝이 나면은 청구 취지죠. 청구 취지를 먼저 쓰게 되고, 청구 취지가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을 썼습니다. 청구 원인이 끝이 나면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입증시킬 것인지 입증 방법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입증 방법이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서류를 첨부했는지 첨부 서류를 기재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제출일자, 어떤 사람이 제출하고 어떤 날짜에 제출하게 되는 제출일자와 제출자 이 사람이 쓴 다음에 여기다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법원명칭 기재하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소장이 가져야 될 형식적 적식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면은 재판장이 고정하도록 고정 공고를 시킵니다. 두 번째요. 재판장의 소장 심사 결과 소장에 흠결이 없으면은 절차를 속행합니다. 그러나 소장에 흠결이 있으면은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재판장 보정명령에 대해서 보정이 이루어지면은 절차를 속행하게 되고, 보정하지 않으면은 소장 각하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정하지 않으면은 소장 각하 명령한다.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서 그런 형식을 갖춘 적식의 소장이 들리면은 그 다음 절차가 소장 부분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송달시킵니다. 자, 소장 부분을 송달시키는 이유는 그래야 피고에게 일정한 방어할 수 있는 시간적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 부분을 송달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피고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고지해 줍니다. 즉 어떤 사람이 당신 상대로 이러이러한 청구를 해왔기 때문에 당신이 이 사람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이게 답변서 제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소장 부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리면은 송달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부터 소송이라는 것이 계속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소송 계속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장 부분을 송달하시면은 소송 계속이 생기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절차가 소송 요건이 그 소가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이거를 또 심사하게 됩니다. 이 소송 요건은 조사 부분들이에요. 소송 요건이라는 것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소송물에 관한 어떤 그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는지 그런 소송물에 관한 소송 요건이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3번이 있죠. 소의 3요소, 당사자, 법원, 소송물 이 세 가지가 일반적으로 소의 3요소로 오는 겁니다. 당사자와 법원과 소송물 이 부분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먼저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 사건에 관해서 재판권이 있는지, 그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권, 또 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는 사건인지, 그리고 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심사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 사건에 관해서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없게 되면은 재판권이 없다라고 판명되면은 그때는 소를 각하하는 판결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사건이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갖고 있지 않은 사건들이죠? 어느 사건? 치의법권자, 치의법권, 유급 국가 원수, 유교 사절 이런 것들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권 자체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치의법권자, 그걸 줄여가지고 이제 치의법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치의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국내 재판권에 복종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치의법권을 한글에서 소를 제기되면은 재판권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각하 판결하는 겁니다. 자, 그 법원에 이제 관할권이 있느냐, 관할권의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관할권이 만약에 부준정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시켜줍니다. 그 법원이 관할권이 없으면은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시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송하지 않고 A적으로 이송 없이 소를 각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A적으로 각하하는 경우는 우리 판례상 나타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A적으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 관할권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송시키지 않고 A적으로 각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각하하는 경우 첫 번째가 비동사건이면은 비동사건하고 민사사건은 종류가 다릅니다. 비동사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민사사건으로 해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동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동사건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이런 경우는 소를 각하시킵니다. 각하. 나중에 이제 비동사건 절차법 배우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민사사건하고 비동사건을 구별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비동사건의 경우는 그 비동사건 절차법에서 각종 행위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법의 경우는 일정한 이 주주는 그 회사의 이사효율이나 이사의 의사록 이런 것들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각종 주주는 그 회사의 이사의 의사록 이런 것들을 열람등사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그런 회사에 이사의 의사록을 열람 등록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영업 기간 해야 돼요. 일하고 있는 회사에 통상적인 업무 기간 내이면은 회사는 그런 이사의 의사록에 일람 등록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회사가 이사의 의사록을 열람 등록 신청을 거부한 경우는 그때는 이 조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사의 의사록을 열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 이게 비동사건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런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비동사건 절차로 구하지 않고 바로 민사동으로서 이사의 의사록 열람 시켜다오라고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비동사건 법원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이때는 각하해버립니다. 각하되는 경우예요. 각하. 두 번째 부분들이 우리가 독촉 절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독촉 절차, 즉 이미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채무 이행을 독촉시키는 절차라는 데서 독촉 절차를 얘기합니다. 이 독촉 절차에서는 지급명령이라는 간단한 집행 권한을 만들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지급명령 제도예요. 지급명령의 경우는 여기에 별도로 지급명령을 어느 부분에 신청할 것인지를 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 이때 그 관할이 아닌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게 되면은 이때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하해버립니다. 이게 법원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배워줄 겁니다. 이때 관할권이 있는 것 쭉 보시고요. 뒷페이지로 넘겨볼게요. 당사자의 경우입니다. 당사자 요건인데요. 당사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고라는 개념이 생기는 것이고 이 원고라는 대음의 개념에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피고라는 개념이 존재되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두 대립 당사자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사소송의 대원칙이에요. 민사소송은 상대방이 없는 소송이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은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상 상대로 소를 제기했는데 만일 소를 제기한 당시에 피고가 이미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피고가 이미 사망했으면은 이런 원고와 피고라는 두 대립당사자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피고 사망으로 인해서 대립당사자 구조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흠결이에요. 그런 대립당사자 구조가 흠결되면은 마찬가지로 법원은 소를 각하하는 겁니다. 자, 법원에 관한 요건 부분들이에요. 당사자의 경우인데 당사자의 경우는 당사자 확정과 그다음에 당사자 능력과 당사자 적격 이런 것들에 쭉 문제 될 겁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밑에 6번에 있는 거 소송물에 관한 요건이어야 되는데요. 당사자분들은 별도로 이거 정리해 드릴 겁니다. 소송물에 관한 요건인데요. 소송물에서는 소 종류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소 종류입니다. 소 종류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요. 먼저 이행의소가 있고 그리고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분관계나 이런 것들을 형성을 시키는 형성의소 등이 있습니다. 이게 소 종류들이에요. 소 종류는 세 가지. 그 중에서 강제 입행할 수 있는 거는 이행의소에 하나입니다. 이게 나중에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확인의소나 형성의소는 별도로 강제 입행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소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이행의소, 형성의소, 확인의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버린 거. 그다음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갖춰야 될 두 번째,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은 이것도 부적합한 소로서 이거를 각하시키는 겁니다. 소의 이익이 있을 것. 이 소의 이익 부분들도 뒷부분에서 별도로 주제해가지고 그때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소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 소의 이익이 없게 되면은 법원은 소를 각하시키는 겁니다. 몇 페이지요? 몇 페이지 다 버린 거.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소송물에 따라 가지고 소송물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여금이라는 대여금을 구하는 청구소를 제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갑이 승소돼 있고 이 승소 판결이 확정돼 있어요. 자, 승소 판결 확정된 다음에 갑이 을을 상대로 다시 양수금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는 이 소송물은 지금 대여금이에요. 이 소송물은 양수금입니다. 대여금과 양수금은 같은 겁니까? 대여금은 돈 빌려준 것 달라. 이게 대여금 청구서예요. 양수금은요. 내가 다른 사람부터 채권을 양도받는 거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부터 너에 관한 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있는데 나한테 그 양도받은 양수금 달라는 겁니다. 그럼 대여금 청구하고 양수금 청구는 서로 소송물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소송물이 다르게 되면은 소송물이 다르면은 이때는 이 두 번째 이 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또 다시 이 대여금 내용이 똑같은 내용의 대여금 청구서를 또 제기해 왔어요. 청구서를 또 제기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앞에 대여금 내용을 보니까 뒤에 대여금하고 일자나 금액대나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되면은 이건 소송물이 같는 거죠. 소송물이 같으면은 뒤에 있는 소는 앞에서 이 사람이 충분하게 권리 보호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 제기한 소는 이것도 부적법 각하시키는 겁니다. 이게 소송물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소송물 예론들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쭉 뒤에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 절차. 그런 소송 요건을 조사해가지고 소송 요건에 관한 흥결이 없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변론을 준비하는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칩니다. 자, 변론을 준비하는 준비 절차에서는 2번인 거 피고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 답변서 제출은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돼요. 만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은 무변론 원고 선고 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2번 부분들이에요.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줘야 되는데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무변론 원고의 승소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세 번째,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칩니다. 자, 변론을 먼저 준비하는 절차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런 변론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피고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럼 원고는 뭐를 제출하게 될까요? 원고요? 피고에게는 답변서 제출, 원고는요? 원고에게는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오 합니다. 준비 서면이에요. 즉 앞에 있는 소장에서 몇 가지 불명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피고 답변서를 보고 다시 또 원고는 이 답변서에 해당되는 내용의 사항들은 그런 준비 서면이라는 걸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준비를 준비시키기 위해 가지고 먼저 서면으로 충분한 쟁점을 정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서면으로 한 쟁점 정리예요.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 준비 서면 제출을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서면으로 공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서면으로 공방 상태가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됐다 싶으면은 그 밑에 이제요. 변론 기일을 지정하는 겁니다. 변론 기일을 지정해 가지고 기일을 지정해서 이 변론 기일을 상대방들에게 통지를 해줍니다.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칩니다. 이런 변론 준비를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 하는 것이
여기 지정된 변론 기일에 변론을 실시하는 겁니다. 이 변론 실시하는 과정에서 변론 실시의 경우는 변론 실시에서는 원고나 피고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바를 전부 다 주장을 해야 돼요. 원고는 주로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피고는 방어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서로 간에 공격과 방어를 한다 해서 공격, 방어 방법이 됩니다. 원고는 변론에서 주장 단계, 원고는 변론, 공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는 청구 취지를 진술하고 청구 원인을 진술하고 상대방이 항변을 한 경우에는 그 항변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를 진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론의 경우에는 이런 공격과 방어를 시킬 때는 변론에서는 대원칙이 변론주의 원칙 적용했습니다. 변론주의 원칙이란 주요 사실, 우리가 주요 사실의 경우를 이거를 요건사실이라고 합니다. 이 주요 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들,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이 그걸 가지고 심리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 배울 때, 총칙 배웠을 때 승려시 완성 효과 배웠죠? 승려시 완성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권리가 절대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승려시 완성이라는 것은 권리의 소멸사유이기 때문에 권리의 소멸사유면은 그 완성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적극적으로 원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채권이 승려시 완성했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으면은 법원은 그를 근거로 해서는 그 승려시 완성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변론주의입니다. 변론주의 경우는 그런 주요 사실이면은 당사자가 반드시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이 그를 가지고 심리 판단시키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변론주의 원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피고나 원고는 자기 공격할 수 있는 것, 피고나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것들을 모두 변론에서 현실적으로 이거를 제시해가지고 주장해서 그거를 입증시키는 겁니다. 이게 변론 기일이에요. 자, 변론이 쭉 끝이 나면은 변론이 종결됩니다. 변론이 종결시키고요. 이제 사건이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차. 변론이 종결되면은 판결서를 작성해서 판결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판결서를 이거를 선고하고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선고시킵니다. 판결서 작성할 때는 이거는 이제 초고라는 거, 판결물 초고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판결서 초고 작성, 이거 누가 하게 될까요? 판사가 할까요? 판결서 초고 작성은 판사가 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하지 않고 거기에 사무관이 있어요. 참여관. 이 사무관을 참여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런 법원에 소송 절차를 참여하는 참여 사무관, 이 참여 사무관이 그런 소장에 판결서에 초고를 작성합니다. 이 초고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판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의 업무가 폭증해가지고 못하게 돼요.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법원의 대법관이 몇 명이죠? 헌법 아직 안 배웠네. 대법원의 대법관 14명일 겁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이 14명밖에 없어요. 14명. 근데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상고 사건들, 대법원의 상고적인 사건들이 약 6만 건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14명 나누기 6만 해보십시오. 1년에 한 판사, 대법관이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냥 4,000건, 4,000건. 1년에 4,000건 하는 겁니다. 1년에 4,000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루도 안 쉬고, 그냥 1년 400일 잡고, 그러면 1인당 몇 건? 하루에 10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하루에 10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기록을 다 보고 그래 판결서 쓰는 것들은 이거 힘든 부분들이에요. 힘든 겁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런 3인의 합의의 재판장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업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사무관 등을 두고 이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참여사원들은 판결문에 초고를 작성시키는 겁니다. 작성한 초고를 해가지고 판사가 이거를 보완시킨 다음에 판결을 선고를 합니다. 선고입니다. 자, 판결 선고는 어떻게 할까요? 판결 선고. 여러분 TV도 안 봤어요? TV 텔레비전 보면 판결 선고 어떻게 하죠?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는 게 판결 선고예요. 여기 작성된 판결서에 주어진 판결에 나오는 주문이 있겠죠. 주문을 낭독합니다. 이게 판결을 선고하는 부분들이에요. 판결은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됩니다. 판결은 반드시 선고를 해야 돼요. 그러나 판결 이후에 결정이나 명령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선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결정이나 명령은 별도로 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반드시 선고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선고에 있어서는 판결문을 상대방에게 송달을 시킵니다. 자, 상대방 송달을 받아볼게요. 자, 송달이 있으면은 3번인 거 판결서 송달 후 2주 이내에 다투지 않게 되면은 판결이 확정됩니다. 자, 송달을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상소가 어느 것들이 상소죠? 1심 판결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항소 제기하는 것, 이게 상소입니다. 1심 판결에 항소 제기하는 것, 이게 상소이고, 그리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뭐를 제기하는 거죠? 상고 제기하는 것, 이게 상소라는 겁니다. 이 상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들은 2주 이내, 판결서를 송달받아놓고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일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게 되면은 앞에 있는 1심 판결, 이 판결은 확정됩니다. 상소 부분으로 좀 보시고요. 굉장히 길죠? 그런 소장을 제출해가지고 여기 변론 심의 절차를 거쳐서 변론이 실시될 때까지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될까요? 허를 제기했다. 허를 제기해서 변론을 실시하게 됩니다. 실시하기까지가 통상적으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길죠? 그리고 변론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변론은 변론 제1기일, 그다음에 변론 제2기일, 통상적으로는 3기일까지는 잡습니다. 변론 제1기일, 변론 제2기일, 3기일, 사건이 복잡하면은 4개월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일마다 할 때는 1개월 정도 후입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 다음에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끝이 나면은 판사가요, 재판장이 다음 변론기일은 언제입니다. 알려줍니다. 그럼 다음 변론기일 딱 보면은 통상적으로 1개월 후라는 얘기입니다. 1개월로. 변론만 통상적으로 3개월까지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변론 종결돼가지고 판결서에서 송달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1심 절차라고 그랬어요. 1심이 끝이 날 때까지가 통상적으로 이것도 1년 정도입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돈을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돈 받을 때는 어떻게? 서서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경우에 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집행권을 얻는 절차입니다. 이게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부분들이에요. 이 교재에는 주로 그런 1심 사건까지만 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심 사건들. 뒤에 이제 항소가 있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 항소이고 그 다음에 항소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 교재에서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상고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상고사건들. 다만 우리가 상고 경우는
아까 1년에 6만 건 이상이 상고 제기된다고 그랬죠? 6만 건 이상이. 상고 경우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상고 시험에는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제도는 상고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부분들입니다. 그 6만 건을 전부 심리하게 되면은 대법원 판사 1인당 하루에 10건씩 배정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6만 건 중에서 거의 60%는 여기서 걸러지는 겁니다. 60% 이상은 상고심에서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걸러주는 제도예요. 60%. 40%가량만 뭔가 문제 있는 사건들만 추려가지고 문제 있는 사건들만 상고심에서 심리를 속행하는 겁니다. 이게 상고심의 심리 불속행 제도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상고를 제기한 경우에 상고를 제기했지만은 그 중에 60%가량은 심리 불속행 해가지고 상고를 기각하는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상고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것도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상고 경우는 심리 불속행 제도가 있다. 그래서 상고 사건들의 거의 60%가량은 그냥 심리하지 않고 그 상고 제기한 사람의 상고를 기각시키는 그런 판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따로 상고법원을 설치해다오. 이게 대법원의 주장사항들이에요. 뉴스에 나온 거 들어봤나요? 상고법원을 따로 신설하자 이런 겁니다. 설득력 있죠? 그래야 국민의 그런 상고심 사건에 관해서 국민의 재판권이 충분하게 보장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60% 하도 많으니까 60%라는 상고심에서 심리받지도 못하고 그냥 기각당한 경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런 업무 폭조로 인해 가지고 그런 대법원의 그런 재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이게 대법원이 자기한테 상고법원을 설치해다오 그 주요 논거입니다. 주요 논거. 상고법원을 따로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충분하게 판사를 배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 사건의 경우도 모든 사건들을 충분하게 심리 판단 받아야 그런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 이거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고의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는 상고 사건들은 거의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 때 이 부분들을 빼놨을 겁니다. 뒤에 이제 관할 문제 쭉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다라고 그랬어요. 소를 제출하게 되면은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은 재판장이 먼저 소장을 심사합니다. 소장 심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인지에 관한 문제, 인지가 부족하게 되면은 그때는 인지 더 나와주시오라는 보정령이 나옵니다. 인지의 경우는 1억이면은 인지값이 인지값 계산할 때는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인지의 경우는 먼저 소가가 있으면은 소가에다가 만번에 1억 미만까지는 45를 곱합니다. 여기다가 5,000원을 더하는 게 인지값이에요. 자, 1억짜리면은 인지값이 얼마입니까? 이게 만번에 45면 45만 원이에요. 1억 대금 청구서를 내겠다. 그러면은 인지값이 45만 5천 원 되는 겁니다. 1억이면은 인지값이 45만 5천 원이에요. 이것도 이 공식도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가서 실무 가시면은 이거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소장을 하나 제출해 주시라고 의뢰를 해왔어요. 소장 제출한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얼마에 하겠습니까? 그겁니다. 얼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지값이 얼마나 나올까요? 질문합니다. 그런데 잠깐 기회해 보십시오 한 다음에 가서 창고 들어가서 책 살펴보고 또 책에서 옆에 계산기 들고 나와서 두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이 사람, 이 법무사 평소에 이런 업무들을 잘 취급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냥 돌아갑니다. 개괄적인 내용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인지값만 150억 들어간 사건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 금액이 얼마짜리라는 얘기예요? 인지값만 150억 사건들? 이거 혹시 알고 있나요? 어떤 사건인지? 삼성가에 CJ 회장이 있었죠? 삼성가에서 그 CJ 회장이 저쪽에 이건희 회장 상대해가지고 상속 회복 청구를 소를 제기한 사건들이에요. 그럼 앞에 청구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인지값만 150억 사건들이에요. 인지값, 그 인지 부족이 있게 되면은 이거를 보정명령 나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소장 공모를 통과시킨다고 그랬고요. 소장 공모이 통과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소송기회도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소송기회도 생기게 되면은 다시 또 같은 내용에서 중복제소 시키는 것, 이거를 금지시킵니다. 중복제소 금지 규정이고요. 소송 요건을 갖추는 심사한다고 그랬어요. 소송 요건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소송 요건의 세 가지 요소 뭡니까? 법원과 당사자와 소송물 세 가지가 소송의 3요소로 보는 겁니다. 3요소가 갖추었는지, 즉 법원의 경우는 재판권이나 관할권이 있는 사건인지, 그다음에 당사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구하는 소송물이 어떤 내용인지, 이 소송 요건은 주로 3요소입니다. 이 소송 요건은 3요소 그렇게 합니다. 법원, 당사자, 소송물이다라는 겁니다.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에서는 주로 하는 내용들이 뭐 있었죠?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피고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 제출할 것. 그리고 원고는요. 준비 서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원고로 하여금 준비 서면을 제출하게 되고 피고로 하여금 답변서를 제출시킵니다. 이거를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즉 제1차 준비서면 또는 2차 준비서면, 1차 답변서, 2차 답변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답변서 보고 원고가 또 답변서 보고 원고가 또 할 말 있겠죠? 답변서 보고 원고가 또 할 말 있으면은 또 원고는 또 답변서에 대응되는 또 2차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 준비서면들은 전부 다 상대방에게, 답변서는 원고에게, 그 원고 준비서면은 피고에게, 서로에게 송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송달시켜가지고 충분하게 서면으로 쟁점을 정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거구나 라고 그게 분명하게 정리되면은 바로 이제 변론할 수 있는 변론 기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변론 기일에서는 주로 여기서 이제 치고받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 원고에는 모든 공격을 할 것이고 피고는 모든 방법으로 방어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공격과 방어를 통해 가지고 사건이, 즉 공격 방어를 통하게 되면은 판사가 누구 주장이 진실한 것인지를 여기서 이제 심정을 형성시킬 거라는 겁니다. 누구 주장이 진실하다. 그래서 원고 주장이 진실하면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일정한 원고의 원하는 그 부분들을 지급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판결을 내주는 것이고, 그리고 원고가 비록 주장하지만은 피고가 충분하게 답변을 통해 가지고 원고 주장을 저지시키는 그런 항변을 해서 그 항변이 받아지면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기각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변론 종결시켜가지고 판결서 쓰면서 선고를 시키고, 선고 내용들이 이제 주부분들이요. 그리고 판결을 선고할 때는 선고 주문은 주로 선고 주문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문 첫 번째,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 전부 인용은 원고가 청구 취지한 대로 판결 주문이 나오는 게 전부 인용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승소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고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 청구 일부 인용.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내가 이자한테 1억 빌려줬다라는 1억에 대해서 대금을 구하는 대금 청구서를 제기했는데, 즉 변론을 통해서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서 4천만 원은 이미 변제했다는 겁니다. 이게 입증이 됐어요. 그럼 판결 주문을 어떻게 써야 돼요? 이게 일부 인용이에요. 일부 인용. 결국은 청구 취지, 즉 청구 취지는 1억 달러 했지만은 인정해보니까 6천만 원만 남게 되는 겁니다. 6천만 원 되면은 이게 일부 인용이 있는 겁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원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일부 인용 판결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죠?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겁니다. 기각. 자, 대금 청구 되겠는데 여기 이 사람이 1억 전부를 변제한 거를 이 사람이 충분히 입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판결 주문의 주요 내용들이에요. 주요 내용들. 그렇게 해서 판결 주문이 판결이 나오면은 판결 정문을 상대방에 송달시키면은 송달이 중요한 거거든. 왜 송달이 중요하죠? 판결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몇 주 이내? 2주 이내.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상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 2주,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2주는 불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주 불변 기간 이내에 상소를 제기시키는 겁니다. 만일 상소 제기가 없게 되면은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 그럼 이게 확정된 전국 판결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확정된 전국 판결은 나중에 이게 이행 판결이면은 이 판결이 이행 판결이면은 이거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정된 전국 판결 이거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일정으로 함께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박스에 있는 부분들을 쭉 개괄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자, 쉬었다가 뒤에 주제 1번 관할 파트 이 파트 가도록 할게요.